조선시대의 최고의 관직은 당연히 1인지하 만인지상 영의정입니다. 그리고 좌의정, 우의정까지를 삼정승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정승의 대명사격인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그는 바로 청백리의 대명사 황희정승입니다. 그는 청렴하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청백리로 대표되는 조선 최고의 정승으로 불리고 있지만 사실 까놓고 보면 청렴결백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죠. 황희는 정도전과 같이 고려 말 조선 초 신하였습니다. 나중에 영의정의 자리까지 오르는 그이지만 정치적으로 라인을 잘 타지는 못했는데요. 황희는 고려 공민왕 때인 1363년 개성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그의 나이가 30세가 된 해에 나라가 뒤집혀버렸습니다. 그러자 황희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두문동에 들어가 응거하며 조선의 건국을 결사 반대했는데요. 하지만 조선 조정에서 계속해서 그를 설득했고 결국에는 성균관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세자이던 이방석의 보좌관이 되어 그를 보필하게 되었는데 결국에 왕자의 난이 일어나 자신이 보필하던 세자 이방석은 이복형이던 이방원에게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조선 개국을 반대했던 이유로 관직 생활도 순탄하지는 못했는데 세자였던 이방석마저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죠. 그러다 태종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충녕대군을 세자로 삼으려 하자 황희는 또 결사 반대하며 당시 세자였던 양녕대군을 폐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황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충녕대군이 세자가 된 후 나중에 세종으로 즉위하게 되죠. 이것이 문제가 되어 그는 유배를 가기도 했는데요. 결론은 그가 충성하던 고려는 망했고 자신이 보필하던 이방석과 양녕대군도 죽거나 폐위당하고 만 것이죠. 하지만 그의 뛰어난 능력을 잘 알고 있었던 세종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다시 조정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예조판서,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나중엔 영의정에 올랐고 오랜 시간 그 자리에서 세종을 도와 말 그대로 죽기 직전까지 일하다가 1452년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태종과 세종 두 임금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던 만큼 여러 업적을 남기기도 했으며 정승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엄청난 명성을 떨쳤습니다. 또한 청렴한 인품 덕분에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황희는 현재까지도 청백리로 대표되는 조선 최고의 정승으로 불리고 있죠. 그런데 그는 위인전에 나오는 것처럼 청렴결백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황희는 24년 동안 정승 자리에 있으면서 사관원과 사헌부에서 그 누구보다 많은 탄핵을 받은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그는 많은 비리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중 하나는 뇌물수수와 매관매직이었죠. 주로 청탁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는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자신과 친한 사람을 천거하는 등 인사에 공정하지 못했다고 하죠. 세종 10년 6월 황희가 대사원의 직책에 있을 때 어떤 승려에게 금을 뇌물로 받았는데 그 이후 사람들은 그를 황금대사원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또한 세종 12년에는 말 1000마리를 관리를 잘못해 죽게 만든 태석균이라는 인물의 처벌을 좀 약하게 해달라고 형조의 협박 같은 부탁을 한 적도 있죠. 그리고 한 지방 수령의 아들이 조정의 벼슬자리를 부탁한 적이 있는데요. 그 대가로 황희는 땅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결국 그가 땅을 받고 벼슬자리를 판 걸 알아낸 사헌부에서는 황희를 맹렬히 탄핵했습니다. 이에 결국 황희는 잠시 벼슬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지만 그를 몹시도 신뢰하고 있던 세종이 얼마 안가 다시 조정으로 불러들였다고 하죠. 세종실록에는 황희에 대해서 그가 정무를 담당한 여러 해 동안 매관매직을 하고 형옥을 팔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형옥을 팔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사건 당사자에게 뇌물을 받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미이죠. 당시 워낙 높은 자리에 있었으니 그의 한마디에 형조가 어쩔 줄 몰라 했을 것 같긴 합니다. 그 외에도 황희의 사위였던 서달이 신창현의 고을 아전을 때려 죽인 일도 있었는데요. 그는 우의정이던 맹사성을 통해 신창현의 수령에게 이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청탁했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이 사건이 묻힐 뻔했지만 결국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된 사헌부에서는 이 사건을 캐내게 되었죠.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사헌부는 황희의 간악함에 대해 모든 걸 기록한 상소를 올렸고 결국 그는 또다시 파직되었습니다. 워낙 그를 예뻐했던 세종은 황희를 파직시키고 1년도 안 되었을 때 다시 그를 고용해 일을 시켰죠. 어쨌든 이러한 일들 때문에 그는 사적인 인연을 기회로 공공연하게 청탁을 한다며 대간들의 탄핵을 받아 파면되기 일쑤였습니다. 또 다른 의혹도 있는데 아버지와 장인으로부터 물려받은 노비가 얼마 되지 않았던 반면 훗날 황희가 거느린 노비의 수가 너무나도 많아서 재산 축적에 대한 의혹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황희는 수십 년 동안 오랜 기간 관직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노비의 수는 많았지만 당시 그가 받은 녹봉에 비해서는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았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의 아들들 역시 문제가 많았는데요. 황중생은 세자궁의 물건을 훔치다 발각되기도 했고 이 사건을 조사하던 와중에 황보신도 재물을 착복한 것이 드러나 함께 처벌을 받았죠.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점은 황보신의 땅을 몰수하는 과정에서 그의 기름진 땅이 아까웠던 형 황치신이 자신의 땅과 바꿔치기를 하다 걸려 파면되기도 했던 점입니다.
또한 세조 때 영의정까지 올랐던 황희의 막내 아들 황수신은 세조실록에 뇌물이 폭주했으며 한 일항의 밭이나 한 사람의 노복까지도 탐하고 다투어서 여러 번 탄핵을 받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그렇게 많은 욕심을 부렸지만 어떻게 그는 태종과 세종의 신임을 받으며 오랜 시간 동안 영의정을 지내고 청백리이자 조선 최고의 명재상으로 이름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이에는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그가 글씨를 쓰려고 하는데 노비의 자식이 종이 위에 오줌을 쌌지만 화내지 않고 오줌을 닦았다거나, 노비의 어린 자식들이 황희의 방에 들어와 수염을 잡아당기거나 때리기도 하고 술상위에 안주를 집어먹고 했지만 황희는 아프다 아파라고 말할 뿐 아이들을 혼내지 않았다고 하죠. 또한 어느 날 세종이 평상복 차림으로 황희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집에 멍석을 깔아놓고 살고 먹을 거라곤 보리밥에 된장과 고추밖에 없는 청빈하고 검소한 모습을 보고 감동해 새 집을 하사했다는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고 백성들 사이에서만 구전되던 이야기라고 하죠. 세종이 승하하고 실록을 편찬할 때 사관들 사이에서는 황희의 행적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황희가 무서워서 아무 말 못하던 사관들이 그의 비행을 폭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청렴결백하다던 황희가 그랬었다는 걸 믿지 못하는 사관들도 많았지만 결국엔 세종실록에 황희의 비리와 부정부패들이 모조리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실록은 아무나 함부로 손댈 수 없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까지 황희의 부정부패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백성들에게서만 구전되던 내용만 퍼지게 되었고 황희가 청백리의 대명사이자 조선 최고의 정승으로 알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또 다른 의문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관리인 황희를 태종과 세종은 왜 그렇게 총애했던 것인가 하는 점이죠. 그 이유는 그의 그런 지저분한 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황희의 능력이 탁월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신하가 도덕적 문제가 많더라도 심각한 경우만 아니고 시키는 일만 잘하면 웬만해선 그냥 넘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황희는 태종과 세종의 참모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기도 했습니다. 문종실록의 황희 졸기에 의하면 황희는 태종, 세종과 기밀사항에 대해 의논을 많이 했지만 입이 무거워 함부로 어디 가서 발설하지 않았다고 하죠. 태종은 어느 날 황희와 국가기밀에 대해 의논한 뒤 이 일은 경과 나만 아는 일이니 만약 누설된다면 경이 아니면 내가 한 일일 것이오 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킬방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 그의 입이 무거워질만 하기도 했던 것 같죠. 어쨌든 기밀사항 외에도 황희와 둘이서 나눴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태종은 그를 굉장히 신뢰했다고 합니다. 또한 황희는 왕의 의지를 튼튼히 지지해주되 왕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지는 않았죠. 사실 태종이 그동안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들은 비록 처남들이라 할지라도 무참하게 살해했던 걸 보면 다른 누구라도 감히 왕권을 위협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당시 황희는 태종의 밀지를 받아 민무구, 민무지를 사형으로 몰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죠. 태종의 비밀은 지켜주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시킨 일은 완벽하게 해낸 황희가 이방원은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세종시대에 들어서는 세종을 열심히 서포트하며 여러 정책들을 성공시켜 나가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기도 했고 세종의 왕권에도 전혀 위협을 하지 않은 채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역할을 해냈죠. 그리고 당시엔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한동안 불안정한 시대였기 때문에 정도전과 한명회 같이 모든 걸 새로 뒤엎어버리려는 영모의 마음을 가진 그런 신하보다는 황희처럼 왕이 하려는 일을 굳건히 뒷받침해주고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자신의 뜻을 실현시켜줄 참모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왕권 안정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태종과 세종에게는 그의 부족한 도덕심이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태종과 세종의 신임을 얻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정승으로 지낸 것 아닌가 싶죠. 여담으로 황희가 박포에 처와 간통했다는 내용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당시 사관이던 이호문이 황희에 대해 악의적으로 비난한 내용의 기록이 많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검토하던 정인지나 성산문 등도 이호문이 쓴 사초들을 근거도 없이 써놓은 것이라 결론 지었다고 하죠. 이에 최항과 정창소는 이호문의 기록들을 삭제해도 무방하겠지만 실록을 고의로 고친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 훗날 그 폐단을 막기 어려울 것이니 고칠 수 없다 라고 하여 그 기록을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희가 박포에 처와 간통했다는 터무니없는 소문이 돌았던 것이죠. 황희는 도덕적으로 많이 아쉬운 점이 많지만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일이었나 봅니다. 아무튼 황희가 정승의 대명사는 될 순 있어도 청렴결백한 청백리의 대명사는 되지 못할 것 같네요. 알려진 것과는 달랐던 황희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소라는 말과 내 비록 벼슬이 정승이지만 만백성이 내 벗이 아니겠소라는 말을 남긴 인물은 고려말 조선 초의 문신이던 맹사성이 남긴 말입니다.
그가 남긴 명언에 미루어 봐도 그는 아주 청렴결백한 청백리의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맹사성의 재미있는 일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는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는 우의정 좌의정까지 올랐던 조선초를 대표하는 정승이었죠. 사실 조선초를 대표하는 정승으로는 황희가 있지만 그는 생각보다 많은 비리 사건을 저지른 편이었습니다. 어쨌든 맹사성은 태몽부터 심상치 않았는데요. 어느 날 맹사성의 할아버지인 맹유에게 며느리가 찾아와 자신이 해를 삼키는 꿈을 꿨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맹유는 절에 들어가 공부하고 있던 아들 맹희도에게 자신이 위독하다는 급전을 띄워 급하게 집으로 돌아오라 한 뒤 며느리와 잠자리를 가지게 했는데 그렇게 태어난 게 맹사성이었다고 하죠. 이런 심상치 않은 이야기는 또 있는데요. 고려말 무신이던 최영이 어느 날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용 한 마리가 자신의 집 앞에 있는 배나무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꿈을 꾼 것이죠.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최영은 얼른 배나무가 있는 곳으로 나가보니 어린 맹사성이 배나무에 올라가 배를 따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최영이 꾸짖는 척하면서 맹사성을 다그치니 보통 아이들처럼 울거나 도망치지 않고 나무 아래로 내려와 예의를 갖추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모습에 훗날 큰 인물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의 손녀와 짝을 맺어줘 그를 손녀 사위로 삼았다고 하죠. 그리고 최영은 자신이 낮잠 자고 있던 집을 이후 맹사성에게 물려줬는데 그 집이 바로 충남 아산에 있는 맹시행단이라고 합니다. 이후 맹사성이 19세 나이로 장원급제하여 파주 군수로 부임해 자만심이 가득한 청년이었을 때 그에게 엄청난 깨우침을 주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어느 날 맹사성은 한 스님을 찾아가 어떻게 하면 고을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를 물었죠. 그러자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쁜 일 하지 않고 좋은 일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맹사성은 그의 대답을 어이없어야 하며 그건 삼척동자도 압니다 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려는 것이었죠. 그때 스님은 이건 어린아이도 다 알지만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80 먹은 노인도 어려운 일이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머리를 한 대 얻어 맞은 듯한 충격을 받은 맹사성은 멍하게 스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스님이 차나 한 잔 들고 가시지요 라며 차를 따르는 것이었죠. 그런데 스님이 따르던 차가 넘쳐 방바닥에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맹사성이 스님 차가 넘칩니다 라고 하니 스님은 차가 넘쳐 방바닥을 적시는 것은 아시면서 어찌 지식이 넘쳐 인격을 망치는 것은 모르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들은 맹사성이 부끄러워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급히 나오다가 문틀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이 모습을 본 스님은 몸을 낮추면 머리를 부딪힐 일이 없지요 라고 하며 혈기 넘치는 젊은 맹사성에게 겸손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맹사성은 그 일이 있고 나서 무언가 깨달은 게 있었는지 이후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한 청백리가 되어 후대의 이름을 남기는 정승까지 된 것이죠. 그리고 맹사성은 관직 생활 동안 모든 일을 공평하고 깔끔하게 처리해 여러 관리들의 귀감이 되기도 했죠. 그는 관직이 낮고 젊은 사람이 찾아와도 반드시 옷가지를 정갈히 하고 공복을 갖춘 뒤 대문 밖에 나가 손님을 맞아들였고 상석에 앉혔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손님이 돌아갈 때는 배웅하러 나와 말을 타고 출발한 뒤에야 집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맹사성은 마음이 어질고 너그러운 성품의 소유자였죠. 또한 그는 나라에서 주는 녹복만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 집에서는 비가 새는 곳도 있었을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했다고 합니다. 어느 비 오는 날 한 고위직 관리가 맹사성의 집을 찾았다가 너무 초라한 집에서 살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죠. 이후 방 안에 들어간 그 관리는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천정에서는 비가 새 맹사성 부부가 빗물 떨어지는 곳에 그릇을 갖다 놓기 바빴던 것입니다. 이에 그 관리는 맹사성에게 대감께서 어찌 이런 초라한 집에서 사십니까? 라고 물으니 맹사성은 허허 웃으며 이런 집조차 갖지 못한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백성들 생각을 하면 나라의 벼슬아치로서 매우 부끄럽습니다. 나야 그에 비하면 호강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다고 하죠. 그만큼 맹사성의 생활이나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그의 훌륭한 인품에는 단 한 점의 티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소에 소박한 차림새에 하인을 거느리지 않고 혼자 소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적도 많다고 하는데요. 맹사성은 휴가를 받을 때마다 자신의 고향인 온양으로 가 낚시를 할 때도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비가 내려 시냇가에 물이 좀 불어나긴 했지만 성인 남자가 건너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죠. 그런데 한 젊은 선비가 오더니 낚시를 하고 있던 맹사성에게 선비가 옷을 걷어 채통 없이 이곳을 건널 수는 없으니 자신을 좀 업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맹사성은 군말 없이 그를 업어다 냇가를 건너고 있었는데 그가 쓰고 있던 삿갓이 자꾸 젊은 선비의 얼굴에 부딪히자 짜증이 난 선비는 맹사성의 삿갓을 벗겨 땅에 내동댕이 쳐버렸죠. 그러자 고위 관리들이 쓰던 옷관자가 드러나게 되었고 그제서야 맹사성이 일반 백성이 아닌 걸 알게 된 젊은 선비는 그에게 어디 사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맹사성은 온양 사는 맹고불이라고 답했죠.
그때서야 그가 맹사성 대감인 걸 알게 된 젊은 선비는 얼른 그의 등에서 뛰어내려 물에 쫄딱 젖는 것도 모른 채 불이 나게 도망을 쳐버렸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는데요. 맹사성이 좌이정에 제수되었을 때 휴가를 받아 고향인 온양에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한 고을의 현감이 맹사성이 자신의 고을을 지나쳐 간다는 걸 알고서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준비를 했죠. 그 현감은 부하들을 시켜 길을 깨끗하게 청소하게 하고 아무도 지나다니지 못하게 감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는데 오라는 맹사성은 오지 않고 웬 허름한 옷을 입고 소를 탄 노인이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이었죠. 이에 길을 지키고 있던 포졸은 그 노인에게 다른 길로 돌아가시오 라고 소리쳤는데도 그 노인은 온양 사는 맹꼬부리가 제 소 타고 제 갈 길 가는데 어찌 사람을 붙잡는가? 라고 하면서 그냥 길을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에 포졸은 현감에게 이 일을 보고했는데 그제서야 그 노인이 맹사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죠. 큰일 난 현감은 부랴부랴 맹사성에게 사죄를 드리러 달려가다가 가지고 있던 관인을 연못에 빠뜨려 버렸고 그 이후 그 연못을 인침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고향에서 휴가를 보내고 서울로 올라오던 길에 용인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어서 그곳에서 하루를 묵었어야 했죠. 관아에 가면 융숭한 대접을 받겠지만 맹사성이 성품상 이를 용납할 수 없었고 그냥 주막으로 가 작은 방에서 조금만 쉬다 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막에 도착했는데 한 젊은 선비가 당나귀를 탄 채 종을 거느리고 주막에 들어서는 것이었죠. 그리고 맹사성과 그 젊은 선비는 같은 방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젊은 선비가 맹사성을 봤을 땐 차림새도 뭔가 후줄근하고 별 볼 일 없는 늙은이로 보였는지 장난기가 발동해 그를 놀려주려고 공당놀이를 하자는 것이었죠. 맹사성이 그게 무엇인지 물으니 젊은 선비는 노인장은 말끝에 공을 붙이고 나는 말끝에 당을 붙이면 되는 간단한 놀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놀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젊은 사람이 반말 비슷하게 하면서 나이 든 사람을 놀리는 그런 놀이였는데요. 맹사성이 알겠다고 한 뒤 젊은 선비께서는 어딜 가는 공? 이라고 물었죠. 그러니 젊은 선비는 한양에 간당 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맹사성이 다시 한양엔 왜 가는 공? 하고 물으니 그는 과거 시험 보러 간당 이라고 했죠. 그래서 맹사성이 내가 합격시켜줄 공 하니 젊은 선비는 막 웃으며 바라지도 않는당 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맹사성이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 과거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들이 인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나가봤더니 주막에서 자신을 놀리던 그 젊은 선비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맹사성이 그 젊은 선비 앞에 다가가 자네 나를 알아보겠는 공? 하고 물었죠. 그 젊은이는 머리를 들어 맹사성을 보고 나서 사색이 되어 죽여주사이당 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대신들은 영문을 몰라 뭔 소리 하는 거냐며 궁금해하자 맹사성이 그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곳은 웃음바다가 되었다고 하죠. 이후 맹사성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 젊은 선비에게 벌을 주지도 않았으며 그렇게 웃으며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는 황희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 사직상소를 올렸지만 세종이 받아들여 주질 않아 결국 75세의 나이가 될 때까지 관직 생활을 했었다고 하죠. 그 이후 사직을 하고 나서 불과 3년 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때 세종은 모든 국정을 중단한 채 문무백관들을 모두 거느리고 맹사성을 문상했다고 합니다. 여러 일화에서 말해주듯이 확실히 맹사성은 황희와는 좀 다른 청렴하고 소탈한 정승의 대명사이기도 한 것 같네요. 조선 초 청렴결백한 정승의 상징 맹사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때는 정조 임금이 조선을 다스리던 179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당시 좌이정 벼슬을 지내고 있던 최재공은 정조대에 손꼽히는 충신이자 명재상이었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좌이정이라고 하면 조선시대 관료 18품계 중 정일품으로 최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영의정의 권력이 가장 대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영의정은 의외로 담당하는 실무가 적었기 때문에 명예직의 의미가 강했고 오히려 실세로 여겨지는 것은 좌이정인 경우가 많았던 만큼 당시 권력의 정점으로 여겨지는 자리에 있던 인물이 바로 최재공이었습니다. 그런데 1790년 7월 4일 이 좌이정 최재공이 새파랗게 어린 젊은이들의 하극상에 극도로 분노하면서 사직서를 내는 사건이 발생했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1790년의 어느 날 최재공이 지금의 비석격인 권도와 함께 돈이문을 지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관순과 김병성이라는 젊은 유생들이 두루마기도 걸치지 않은 채 서로 건방지게 팔짱을 끼고 최재공이 탄 가마 옆에 서서 곤방대를 물고 담배를 뻑뻑 피워대고 있었다고 하죠. 당시 조선에서는 웃사람 앞에서 담배를 피거나 안경을 쓰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일로 여겨졌는데 심지어 그 유생들은 옷조차 대충 걸쳐 입고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보다 못한 최재공의 권두가 그들에게 얼른 담배를 끄라고 호통을 쳤죠.
여기까지라면 그저 해프닝 정도로 끝날 수 있었지만 그 말을 들은 김관순이 내뱉은 한마디가 이를 키우고 말았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저자를 보고 담뱃대를 빼겠나?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자면 저 노인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참견질이냐며 대든 것이었죠.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연장자에게 그런 버릇없는 태도를 보인 것만으로도 문제지만 계급으로만 따져봐도 두유생 중 김병성은 돌령부 참봉인 김세근의 아들이었고 김관순은 동부봉사 김희의 아들이었습니다. 종팔품 종구품인 말단 관료의 자식들이 권력의 정점인 재상에게 하극상을 벌인 셈이죠. 생각지도 못한 공격을 당한 최재공은 너무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있었고 옆에 있던 권두가 하인들을 시켜 두유생을 옥에 가두게 되는데요. 비록 그들의 행동이 괘씸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큰 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기에 최재공은 이들을 적당히 꾸짖은 후 다음날 풀어주려 했는데 그날 밤에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삼경쯤에 성균관 유생이라는 작자들 수십 명이 두유생이 갇혀있던 옥사 앞에 몰려와 지금 갇혀있는 유생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중부학당의 중요한 인물들이니 당장 대신들에게 전해 이들을 풀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마치 옥사를 때려 부술듯 과격한 농성을 벌인 것이죠. 게다가 만약 두 사람을 석방하지 않으면 지금 옥사를 지키고 있는 관리들을 죽여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에 전옥서 관리들은 그날의 당직 책임자인 입직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했고 입직관은 이들 두유생은 최재공께서 직접 체포를 명령했으므로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함부로 그들을 석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죠. 하지만 농성을 하던 유생들은 이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물러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서서 우리는 그런 건 모르겠으니 그냥 자신의 동기들을 석방시키라고 억지를 쓰며 계속해서 전옥서의 관리들을 협박했다고 하는데요. 유생들이 관리들에게 한 협박의 내용을 들어보면 너희들을 지금 당장 학궁으로 끌고 가서 때려 죽여버릴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여기서 옥문의 자물쇠를 부수고 갇힌 사람을 빼내버릴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니 얘기만 들어보면 이게 학생인지 깡패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살벌한 말들을 쏟아낸 셈이죠.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관리들은 급히 최재공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소식을 듣고 놀란 최재공은 잡혀있던 유생들을 형조로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음 날부터 유생들은 최재공을 욕하고 헐뜯는 사발통문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른 최재공은 처음 생각과 달리 김병성과 김관순을 정식으로 고발해서 엄하게 처벌할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김병성의 아버지 김세근이 집안의 하인들까지 보는 앞에서 직접 아들의 볼기를 쳐대며 자식의 잘못을 사죄하고 관순의 할아버지도 최재공에게 손자를 잘못 키워 죄송하다는 편지를 써서 애걸하자 마음이 약해진 최재공도 더 이상 그들을 처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난동을 일으킨 유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되었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최재공이 유생들을 모욕했다. 선비는 죽일 수 있어도 모욕을 할 수는 없다라는 미친 소리가 써져 있는 투서를 계속해서 쏟아냈다고 하죠. 이에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린 최재공은 정조와 대신들이 모여있는 조정에서 대낮에 큰 길가에서 불량한 옷차림으로 담뱃대를 피워물고 대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에게 벌을 내릴 수도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선비라는 이름으로 온갖 폐악질을 해도 그저 가만히 참고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소리친 후 자신의 관직을 내던지고 궁을 나가려 했죠. 깜짝 놀란 정조는 황급히 최재공을 달래고는 전옥서 앞에서 난동을 부린 유생들 중 주동자인 이휘호에게 죽을 때까지 과거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엄벌을 내렸고 그 외에 난동에 가담한 조학원, 윤선양, 원재영 등은 이후 10년 동안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양반들에게 과거 시험이 개인뿐 아니라 그가 소속된 집안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지 생각하면 정조로서는 그들을 매장시켜버린 것이나 다름없는 엄벌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꼰대 중 하나였던 정조는 이딴 짓거리에 가담한 놈들은 선비가 아니라며 아예 유학자들의 가계학통을 기록하는 문서인 유적에서 그들의 이름을 빼버리라고 명했는데요. 당시의 유적에서 영구히 제명되었다는 소리는 현대로 치면 호적이 말소당한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적에서 파인 이상 그들은 이제 양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신분제 사회인 조선에서는 관직에 있는 양반 가문이나 지방에서 세력 있는 사족 가문만이 제대로 된 인간 대접을 받았는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런 현상이 더 심해졌다는 걸 생각하면 최재공에게 행패를 부린 이 유생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영원히 고통받게 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개기면 안 된다는 교훈을 내려주는 참교육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